현재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는 7.3 빌리언 달러에서 2조 원, 11조 원대 규모에서 연간 8.7% 아주 빠르게 2배 정도의 성장 속도로 2028년도에는 11 빌리언, 그래서 원화로 15조, 16조의 규모의 시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퇴행성 관절염 시장은 현재 11조, 12조 시장 규모에서 2028년도에는 한 17조 시장 규모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는 상당히 급변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특별히 이제 미국 시장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9 빌리언, 그러니까 거의 미국 시장이 아주 큰 포션을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를 하고 있죠. 미국 시장이 이 퇴행성 관절염 시장에서 이 리플레이스먼트 마켓 13조 원대 시장 규모를 이루고 있고, 2026년에는 12 빌리언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이제 정형외과와 퇴행성 관절염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러한 시장에서는 노령화,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마켓의 변화를 조금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40세 이상의 22%의 성인들이 퇴행성 슬관절염을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의 22%, 5분의 1 환자가 이러한 슬관절 퇴행성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 세계적인 노령화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면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큰 포텐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지금 계속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현재도 40세 이상의 22%의 전 세계 성인들이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이러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시장에 계속적으로 큰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이어서는 임상시험을 이제 준비하실 때는 먼저 의약품에서 임상시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을 좀 예시로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는 메디포스트, 셀로텍, 바이오솔루션, 알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시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임상시험 설계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1차 유효성 평가 기준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국내하고 이제 미국의 임상시험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임상시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이 표방하는 적응증과 그 적응증에 매칭되는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의 선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뉴스에서 임상시험 이제 달성 성공 실패라는 뉴스가 보도될 때 그 의미는 1차 유효성 평가 가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의약품이 효능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설계에 있어서 설계했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그렇다면 지금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는 국내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의약품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 적응증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카티스템, 메디포스트 기업의 카티스템은 적응증 자체가 무릎의 연골결손을 개선.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릎 연골결손 개선에 대한 유효성 평가 지표를 선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적응증입니다.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기능 개선을 그 유효성 평가 지표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개발할 때는 자사의 제품이 표방하고자 하는 사용 목적, 적응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FDA 인허가 기관과 먼저 컨펌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 맞는 임상시험 평가 항목,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고려할 사항은 제품의 이제 여러 요소들, 카티스템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 수술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이제 전신 마취와 수술에 대한 이제 위험도가 수반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다 상장사들이고요. 바이오솔루션도 상장사이고 카티라이프도 전신 마취와 수술이 필요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조인트 스템만, 지금 알바이오 조인트 스템만 이제 마취와 수술이 필요 없이 지방 채취로 시술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자가지방 유래 중간염 줄기세포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 제품이라는 것이 차별되는 것이 구별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 설계를 할 때 이제 결과를 보시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볼 때 이러한 지표를 이제 결국은 찾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지금 이 조인트 스템, 코오롱 티슈진 이제 다 상장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 시장에는 지금 이 코오롱 티슈진의 임보사 임상시험에 대한 그 결과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워맥이라는 지표는 그 이제 슬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이제 걷기, 운동, 기능들이 어렵잖아요.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워맥이라는 지표에서 지금 이 조인트 스템에 이게 이제 수치가 감소되는 것은 그만큼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낼 때 그 12주차, 24주차, 12개월 그래서 임상을 설계를 하실 때는 그 적응증에 대한 평가 지표를 설정을 하고 그 평가 지표를 얼마나 기간을 둘 것인가. 지금 코오롱 티슈진과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경우에는 일단 24주차까지 팔로우업이 있는데 추가적인 팔로우업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봤을 때 두 회사 다 상장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워맥이라는 기능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학계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셀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 워맥의 스코어가 지금 인보사보다도 더 거의 12개월에서는 워맥의 중요한 지표에서 2배 가까운 차이를 이제 보였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인보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내렸다가 그 이후에 이제 신장 유래세포와 연골 재생세포가 식약처 허가 내용과 생산 판매 내용이 바뀌면서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권으로 품목 허가를 취소시켰다. 그런 이제 의약품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임상시험을 결과를 판단할 때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도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이런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워맥 지표, 중요한 워맥 지표에서 조인트 스템이 인보사보다 2배 가까운 12주와 24주와 12개월에서 그런 개선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스, 이게 이제 통증 지표입니다. 그래서 임상 설계를 할 때는 임상 평가 기준을 제대로 결정해야 되고, 이 바스의 통증 지표에 있어서는 12주, 24주, 12개월까지 인보사와 조인트 스템 모두 통증이 개선이 계속적으로 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주까지 24주까지 12개월까지 계속적으로 통증의 개선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조인트 스템이 바스의 지표에서 코롱 티슈준의 인보사보다 더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결국은 이러한 그 감소가 되는 정도, 이것이 임상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잘 판단하시고 그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통증 지표, 이런 바스 지표는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FDA는 어떻게 그 동일한 임상 시험을 분석을 하느냐? FDA에서 최근에 이제 2017년도에 플렉시언이라는 기업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공식 승인을 내린 이제 그 FDA의 중앙약심위 심사에서 심사되었던 내용이고요. 그 FDA에서는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통증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시고 FDA에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실 때 많은 경우에 어떤 이제 그 대학 병원의 교수님들이 어떻게 임상 시험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이렇게 회의록을 남기시고, 또 FDA하고 협의를 하시면 프리서미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남겨서 그 인허가 기관에서 합의된 그러한 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수님들이 원하는 평가 지표가 있거든요. 그럼 원하는 평가 지표로 임상 시험을 잘 했는데 인허가 기관의 식약처나 FDA의 그 허가를 진행할 때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의견에 끌려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식약처와 FDA와 사전 미팅을 하시고 그 임상 지표를 결정을 하고 회의록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아까 상장사 이제 관계사 네이처셀과 코롱 티슈진에서 진행했던 그 통증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FDA가 퇴행성 관절염을 질레타에 대해서 승인을 내렸는데요. 지금 그 임상 시험을 설계할 때는 시험군과 대조군을 또 설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군은 당연히 자사의 제품이 되겠죠. 대조군은 위약을 두거나, 대조군은 의약품의 경우에 위약을 두거나, 아니면은 현존하는 치료법. 그러니까 지금 질레타의 경우에는 군을 3개를 두었어요. 대조군은 위약도 있고 현존하는 치료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주색이 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이 질레타의 의약품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12주 차까지 그 통증이 위약에 대비해서 개선된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위약을 먹어도, 그러니까 임상을 설계를 할 때 대조군에서 치료 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환자는 치료 제품을 맹검을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환자는 자기가 치료 제품을 사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심리적 효과만으로도 임상 지표가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주차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FDA는 그 통증의 지표만을 가지고 공식 질레타를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품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식품약품안전처와 FDA와 그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인트 시스템에 이제 지금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조인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는 그 품목에 해당되는 식품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꼭 참조를 하셔야 되고 그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식품약품안전처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관절의 통증과 기능은 상호 의존적이며 원칙적으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1 소제목으로 통증 및 기능을 식품약품안전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렸던 관계사 네이처셀의 조인트 시스템이 통증과 기능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돼서 임상 3상에 성공했던 효과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도 워맥과 바스를 두고 평가를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 진행되었던 의약품의 경우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 9월 2일에 진행이 되었고요. 이 회의록이 이제 일반에 공개되었던 회의록입니다. 근데 이제 회의록에서는 제가 지금 위원장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개선 여부는 해부학적인 결과를 통해 관찰하지만 현재 제출된 결과는 주관적 요소가 작용하는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개선만 판단 가능함. 지금 이 발언은 식품약품안전처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과 배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심사를 진행할 때는 이런 외부 자문단이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FDA에서도 통증만을 가지고 승인을 내리고 이제 식약처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의 민원인 안내서에 통증과 기능을 두 가지를 평가를 하라고 4.1 통증 및 기능으로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9월 2일 날 개최되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이제 위원장의 발언에 의하면은 이 결과는 통증만 기능은 그냥 주관적인 요소만 지표이다 이렇게 하면서 평가 절하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해부학적인 결과를 통해 관찰. 근데 이제 해부학적인 결과라는 것은 어르신들의 슬관절염을 아는 어르신들을 해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외부 자문단이 용어도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영상학적인 관찰이라고 합니다. MRI 스캔. 해부학적인 결과는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중학교 때 개구리 해부할 때 동물 시험에다 하는 겁니다. 해부는 말 그대로 해부. 동물을 해부학적인 결과를 관찰하는 건데 사람한테 하는 임상시험 결과의 해부학적인 결과를 관찰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그리고 보시면은 중간에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이 통념적으로 사회에서는 재생 효과로 인식되는데 그러니까 의약품 심사를 하는 중앙약심의 회의에서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회 통념의 인식을 바탕으로 심의평가를 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객관적이지 않죠. 이런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과 임상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그 식품약품안전처에 정해져 있는 그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에 있는 기준을 두고 임상시험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식약처 또는 FDA와 사전 그 인허가 상담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외부 자문단이 와서 이러한 내용들 기록들을 아마 미리 그거를 다 리뷰를 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리뷰를 하지 않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되니까 식품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기준과 전혀 다른 사회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동물시험에 적용하는 해부학적인 결과 관찰을
그러면은 그 지금 통증이 있어서 그 임상시험 하시겠다는 어르신들한테 해보하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이런 것들을 임상시험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중앙역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3천억이 하한가를 가면서 네이처셀의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그 다음날에 증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FDA에서는 지금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임상 평가 FDA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여기 이제 FDA 가이드라인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It is unclear what magnitude of change in structural endpoints would translate into a clinically meaningful benefit to patients.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임상을 진행하실 때, 허가를 진행하실 때, 정말 투자를 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이런 면밀한 이제 병원들에서 임상시험 설계하고 모니터링하고 얼마나 일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문단이 와서 이런 내용을 완전히 흐트러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FDA에서는 그 결과적으로 지금 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그 외부 자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외부 자문단인데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 회의록에서 계속적으로 그 해부학적인 변화, 지금 같은 한 장의 문서에 해부학적인 결과가 한 3번, 4번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동물시험에다 하는 해부학적인 결과를 사람, 인간에게 적용되는 퇴행성 관절염 임상시험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전문가를 보면 이건 다 이게 그 왜곡된 내용이고 호도하는 내용이구나는 판단되지만 그 일반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이 바로 시가총액이 3천억이 증발해버리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 해부학적인 관점을 동물 실험을 만약에 의미한다라고 그거에 대한 커버는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시험으로 이제 그 지금 여기 이제 중앙약심위에서는 구조 개선을 이제 해부학적인 결과 관찰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온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구조 개선이라는 거는 그 이제 연골 결손의 개선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사실 그 조직병리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으로 제일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가장 사람한테 나온 결과가 가장 직접적인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인간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결과는 동물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한테는 그 해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잘못 용어를 사용을 했죠. 해부는 이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 그 개구리 해부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물의 시험에다 적용하는 건데 용어 자체가 잘못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영상학적인 결과를 이제 그러니까 연골 결손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영상학적인 결과를 관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 용어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외부 자문단이 모르는 거죠. 이런 용어 자체를.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임상평가라는 것은 그 적응증에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평가할 때는 사용 목적, 적응증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적응증, 사용 목적. 이 카티스템, 메디포스트 상장사예요. 카티스템, 바이오솔루션도 상장사, 카티라이프. 적응증이 연골 결손의 개선입니다. 구조 개선이 적응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그 MRI 스캔 결과를 통해서 영상학적으로 연골 결손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임상에 맞는 것이고 그렇게 임상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그 퇴행성 관절염 적응증의 치료가 사용 목적이에요. 그 퇴행성 관절염 적응증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통증 및 기능을 두 가지를 상호 우존적이기 때문에 평가해라. 그래서 그 통증 및 기능을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 중앙의학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와 임상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 임상시험 평가 기준과 사용 목적 적응증이 직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조사가 연골결손을 예를 들어서 치료하겠다라고 하면 연골결손에 대한 평가를 임상으로 하는 게 맞죠. 제조사가 퇴행성 관절염에 적응을 그 증상을 치료하겠다라고 했으면 통증과 기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연골결손을 평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심사를 했던 거죠. 예. 의료기 같은 경우는 예. 세포독성 시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서 뭐 패치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동물에게 그거를 했을 때 다 아무 이상이 없는지를 세포독성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임상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사람에게 써서 주관적으로 의견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MRI로 해서 영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심사위원들은 정말 이 약을 계속 먹었을 때 혹시나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이슈들은 혹시 없는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MRI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말 동물 실험할 때 독성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그렇게 하는 기준과의 어떤 차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표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바스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역사심의위원회에서 주관적인 증상 그 확인만 된다라고 이제 평가절하했던 지표이죠. 근데 이제 그 단어를 보시면은 주관적인 증상이 개선되는 것만 확인된다라는 거는 그 건강 보조용 그 이런 용품, 비타민 이런 그 비타민 보시면은 그 증상 개선 이렇게 적응증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식품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런 그 의약품이 아닌 건강 보조약품에 대해서는 증상 개선만 승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도 지금 의약품 심사인데 비타민에 적용되는 증상 개선 이거는 이 마스 지표의 그러한 주관적인 그런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왜곡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비타민에 사용되는 그런 증상 개선만 적용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 기업이 정말 임상시험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판단을 불러일으키는데 지금 이제 이 관계사 네이처셀과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도 임상시험을 했던 이런 바스 지표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그 적용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단순히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이제 이런 그 클래시스 뭐 울세라 이런 피부과에 가면은 이런 그 미용 치료하는 그런 레이저 기기들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바스 지표를 씁니다. 그걸로 인해서 임상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FDA에서 이 통증 지표를 가지고 12주까지만의 결과를 가지고 FDA에서는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승인을 내렸고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완전 평가도 되지 않았는데 승인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제가 유효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클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유해 사례가 발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이러한 이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안전성은 일단 다 확보가 된 의약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만약에 중대한 유해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냥 유효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런 안전성 이유만으로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은 다 검증이 됐는데 지금 유효성에 있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FDA에서는 통증 지표의 개선만으로 12주 차까지의 개선만으로 승인을 내렸는데 지금 이 그 코오롱 티슈진과
관계사 네이처셀 그리고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12주가 아니라 24주 차까지 개선이 계속 더욱더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FDA 같은 경우는 되게 솔직해요. 24주가 되면은 지금 FDA가 승인내린 질레타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 통증이 개선이 이 자주색 위약품과 비교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차이가. 24주에는 그 임상적 개선의 차이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슬관절염에서 환자들의 가장 어려움이 통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12주까지만이라도 개선을 했으면은 승인을 내리겠다라는 것이 FDA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24주 차까지 그러한 이제 개선이 되는 것이 그 통증이 개선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지금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FDA에서는 그러면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식약처의 그 임상 시험 평가 기준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FDA에서는 어떻게 그 임상 시험을 적용하는지 이것을 이제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DA에서는 FDA의 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그 임상 평가 지금 가이던스이고요. 이 가이던스에는 it is unclear what magnitude of change in structural endpoints would translate into a clinically meaningful benefit to patients. 그러니까 지금 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영상학적인 결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해부학적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쓰면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FDA에서는 실제로 연골결손이 그러니까 이거를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대학병원의 교수님만의 의견을 받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반드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록을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런데 FDA에서는 지금 중앙의학사심의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된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골의 결손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연골 결손의 면적이 50%였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연골 결손의 면적이 10%로 줄어들었으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그 환자가 슬관절염으로부터 이제 다 나아서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냐는 것에 대해서 FDA에서는 노라는 겁니다. 연골결손이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 환자가 실질적으로 통증을 경감시키고 일상생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과 그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 it is unclear what magnitude of change in structural endpoints.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느 정도의 연골결손의 그 개선이 과연 어느 정도의 통증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상관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의학적인 지표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게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였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학술단 학자 이제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이런 치료에 대한 관점, 의학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FDA에는 그 구조 개선은 정립되지 않았다. 과연 그게 얼마나 clinically meaningful benefit 환자에게 임상시험 설계하실 때는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효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FDA는 이제 reliably predict both reduced pain and increased function.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통증이 감소가 되고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reliably predict 신뢰할 수 있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인지 상관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개선으로는 FDA는 그 의약품을 승인하고 있지 않다라고 가이던스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은 FDA는 그 퇴행성 관절염 의약품의 구조 개선으로 승인한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제 혼선을 낳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업에서 진행하실 때는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약사법 18조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는 제3조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약사법 시행령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외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또 직무윤리 서약서에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이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그 특정 기업의 특정 의약품의 심사를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 약사심의위원회 참석자들의 이런 내용들이 참석자들의 신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그 동종업계 기업의 경영 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되면은 그 이해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동종업계 기업 대표가 타업체의 의약품을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재판부가 지금 이런 임상시험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 금융투자법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재판부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그 면밀한 분석을 이제 내린 거고요.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제 판결문에서 이 추적 관찰 결과 워맥과 바스 수치가 개선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2022년 8월에 그 공표를 내린 내용인데 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이 해당 의약품이 2018년도에 한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반려를 당했거든요. 그때 반려당했던 이유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워맥과 바스 수치가 개선이 된 것이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2018년도 반려될 때 53% 그 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그 식품약품 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다 증거 기록으로 채택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MRI 평가에서 53.85%로 악화된 환자가 더 많아서 2018년도에 그 조인트 스템이 이제 반려가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이거를 임상적으로 평가를 내린 거예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는 그러나 1번 주장에 관하여, 그러니까 1번 주장은 2018년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그 MRI 평가에서 53.85%로 악화된 환자가 더 많아서 조인트 스템을 반려시킨다는 주장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미국 임상시험에서 MRI 판독 결과 투약 6개월 후 13명 중 6명 개선, 0명 변화 없음, 7명 질병 진행으로 나타난 결과를 언급한 것으로서 45.15%의 환자에서 연골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언급은 사실에 부합한다. 앞서 보았듯이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연골이 퇴행하는 질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MRI 결과가 프로그레스로 평가된 것은 질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연골 퇴행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지금 2018년도 그 해당 조인트 스템 의약품이 총체적 부적격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 반려가 될 때 그때 반려 사유를 재판부가 판단할 때 그건 틀렸다. 그 중앙약사심의위에서는 53.85%가 악화가 됐다고 판단했는데 그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단어 자체가 퇴행이거든요. 그냥 100% 모두 다 거의 다 퇴행이 되는 환자들인데 그거를 이 의약품을 투여받고 퇴행된 게 아니고 그 환자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퇴행되는 환자들이었고 그 중에 45.15%가 개선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의약품을 투여받고 그 개선됐다는 것을 사실이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환자들이 50%가 있었다는 것을 마치 그 의약품을 투여받고 50%가 악화된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은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2022년도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판단한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재판부에서도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공개되었던 중앙의학사심의위원회의 그런 평가와 해부학적인 그런 단어를 쓰고 뭐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것과는 완전히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는 다른 거죠. 보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국내 환자 중 워맥 수치를 기준으로 개선율이 99.44%, 바스 수치를 기준으로 개선율이 88.88%, 국내 및 미국 환자를 모두 더하여 워맥 및 바스 수치가 모두 개선된 환자들의 비율은 90.32%이다. 보도자료에 언급한 91.67%의 개선율은 국내 환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91.67%로서 국내 환자 주된 평가 지수인 워맥 수치를 기준으로 개선율이 94.44%, 국내 및 미국 환자들 모두에서 워맥 및 바스 수치 개선율 90.32%를 고려할 때 보도 내용이 허위나 과장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워맥과 바스가 중요한 지표이고, 이 워맥과 바스 중요한 지표에서는 그 개선율이 90.32%, 워맥과 바스를 모두 통틀어서 봤을 때는 개선율이 90.32%고 워맥으로 했을 때는 개선율이 94.44%에 이르렀다고 서울고등법원의 그 2심 판결문에 그 지난달에 제7형사부에서 공개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8년도 조인트 스템이 중앙의학사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었던 이유들은 서울고등법원은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악화가 됐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때 당시에 중앙의학사심의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보셔야지 그런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회사가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제품, 그 R&D에만 디벨롭하는 데만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하고, 그것도 논문 발표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중앙의학사심의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 통증과 기능 개선은 그냥 증상 주관적인 느낌 관찰밖에 안 되고 해부학적인 결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면은 수십 년의 노력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퇴행성 관절염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에 통증과 기능을 평가라고 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준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통증과 기능을 평가를 내렸는데, 갑자기 외부 자문단이 와서, 그리고 또 그 동종업계 기업 대표 이렇게 와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에 이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이 3천억이 증발됐다. 아주 큰 혼란을 야기했던 사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상장 기업에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비상장 기업 모두 이 임상시험 설계를 할 때는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한 그 임상시험 설계에 있어서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까지 조금 그 임상시험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좀 깊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임상시험 진행에 있어서 지금 이 해당 의약품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도 반려됐던 이유가 지금 잘못되었다. 그때 재판부의 판결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지금 해당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2차 중앙의학심의 회의 또는 전문가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공개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진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차 중앙의학심의 회의 또는 전문가 회의가 진행이 되면
그때에는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 동종업계 기업 대표라든지 이런 그 이해관계가 보이는 분들은 다 제척을 확실하게 시켜주고 그렇게 진행할 때, 그리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중앙역사 심의라든지 이런 전문가 회의를 할 때 회의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그 적응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좀 공부를 하게끔 그 위원단이 전문가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와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주장을 펼치면은 이런 자본시장에 큰 혼란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전문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들의 선정에 있어서 정말로 공정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공부를 시키고 회의에 임할 수 있게끔 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위원단들은 이제 그 외부 자문단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다는 부분, 그거는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단 거기까지 조인트 스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글로벌 제조사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현재 그 글로벌 제조사들이 탑 10 기업들이 되겠고요.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트로닉, 존슨앤존슨 탑 10 기업들, 이 탑 10 기업들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그 시장 그 매출의 20%에서 30%를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과 그 사업을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 탑 20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올림푸스와 테루모가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올림푸스와 테루모가 있고 대부분은 탑 20 기업들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과 딜을 빠르게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너무 그 영업 능력이 뛰어나요. 마케팅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40%인데 한국에서 기업이 미국 시장을 진입해서 독자적으로 영업해 나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우수한 기술 제품을 이러한 그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통계약을 맺으면 빨리 매출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지금 미국 임상시험 전략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10분간 브레이크 시간을 갖고 지금 이어서 미국 임상시험 전략에 대해서 또 세미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